저는 가정부입니다. 한 번에 도장 잘못 찍어 전 재산을 날린 남편을 지켜본 여자죠. 그런 제가 재벌 여회장 앞에서 또 그 서류를 보았습니다. 가족들은 이 한 장이면 끝이라며 펜을 쥐어주고 여회장님 손이 종이 위로 내려가던 그 순간 저는 월급도 자리도 다 버릴 각오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거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로 그 집의 돈과 피 그리고 오래 숨겨둔 죄들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여회장님보다 먼저 집을 돕니다. 참,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지요. 저는 올해 69,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망하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못 대던 시절,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들어왔던 곳이 바로 이한 회장님 댁입니다. 처음엔 반년만 버티자 했는데 어느새 제 머리카락도 여회장님처럼 희끗해졌지요. 저는 매일 현관 대리석을 훑어보고 거실 커튼을 반쯤만 열어 햇빛을 조절하고 주방에서 물을 올립니다. 발자국 소리까지 집이 기억할 만큼 오래 살다 보니 이 집의 숨소리와도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미역국 냄비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70이 넘도록 회사를 지키신 분이니 오늘도 회의가 많으시겠지. 혈압 걱정에 소금은 조금 덜 넣었습니다. 식탁에 미역국과 반찬을 차려 올리며 말했지요. 여회장님, 오늘은 좀 싱겁게 했습니다. 어제 혈압이 높으셔서요. 여회장님은 단정한 파마 머리에 흰 가운을 걸치고 앉아 계셨습니다. 늘 그렇듯 기품 있는 목소리로 답하셨지요. 그래, 순자 씨가 알아서 하니까 남 편해. 그런데 식탁 위 밥상 한 구석에 낯선 크림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꺼운 종이에 금색 로고가 박힌 아주 공들여 만든 봉투였습니다. 물수건을 내려놓으며 저는 슬쩍 눈길을 주었습니다. 로고를 보니 그룹 계열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 사람들 오시나 봐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여회장님은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응, 간단한 정리 서류 좀 있다더라. 나이도 들었는데 이제 뭐 애들한테 넘겨줘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빗독촉 전화를 받던 옛날 남편이 친척이 들고 온 서류에 도장을 찍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것만 서명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던 친척의 말, 서류에 찍힌 붉은 도장, 그리고 몇 달 뒤 집 대문에 붙었던 경매 안내문까지. 그 한 장 도장 때문에 우리는 집도 가게도 다 잃었지요. 그날 이후 저는 서류와 도장만 보면 손이 먼저 떨립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법무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맏아들과 며느리, 막내딸까지 차례로 모였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인사를 했지만 다들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들어가더군요. 이 집에서 가정부의 목소리는 늘 공기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있어도 티 안 나고 없어도 티 안 나는. 거실 테이블에 모두 둘러앉고 법무팀장이 크림색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제 귀에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주방 문 뒤에 서서 물 끓는 소리를 핑계로 거실을 훔쳐봤습니다. 하얀 서류 위에 굵은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멀리서인데도 정권 위임, 대리 행사, 불가역적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런 단어가 무슨 뜻인지 남편 사건 이후로 책까지 찾아보며 공부했었지요. 그 단어들이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지 몸으로 겪어본 사람입니다. 맏아들이 넓은 어깨를 젖히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간단한 정리 서류예요. 이제 슬슬 정리하셔야죠.
서명만 해주시면 나머진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숫자만 세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부드러운 말투로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니. 요즘 기억도 자주 까먹으시잖아요. 이런 건 전문가들한테 맡기시고 어머니는 손주들이랑 시간 보내세요. 이런 서류는 저희가 알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여 회장님이 때때로 이름을 헷갈리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일에 관해서만큼은 아직 또렷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자식들 입에서는 치매라는 말이 너무 쉽게 오르내렸습니다. 법무팀장은 고급 펜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또각 하는 소리가 제게는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여 회장님 앞으로 서류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장님. 이 서류 한 장으로 각종 권리 정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서명만 해주시면 이후로는 편안하게 쉬실 수 있습니다. 숫자도 지분 구조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도 모를 거라 여기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더는 부엌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쥔 행주를 내려놓고 마른 손을 앞치마에 한 번, 두 번 문질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순자야. 괜히 나섰다가 잘리면 어디 가서 또 일하니. 머릿속에서는 제 월급과 나이 든 제 이력서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도장 찍던 손, 그 손을 붙잡고 울던 제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여 회장님이 펜을 집어드셨습니다.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발이 저도 모르게 거실로 향했습니다. 여 회장님.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거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제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맏아들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고 며느리는 가정부가 왜? 라는 얼굴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저는 여 회장님 뒤로 다가가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가족사와 비밀을 누구보다 많이 봐 온 사람으로서 이제 한 번만 제 선을 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 회장님이 펜 끝을 종이 위에 댄 채 고개를 살짝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피곤함과 함께 어디에 도장을 찍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여 회장님 귀에 가까이 입을 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들리지 않게 그러나 여 회장님께는 선명하게 들리도록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거 서명하시면 안 돼요. 순간 거실 공기가 꽉 막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멈추고 맏아들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법무팀장의 입꼬리가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앞치마 자락을 꼭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제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미 말을 꺼낸 이상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무거워진 거실에서 여 회장님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기다리는 몇 초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길게 늘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먼저 소리를 높인 건 맏아들이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의자가 밀리는 소리와 함께 벌떡 일어나더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정부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겁니까? 그 눈빛에는 놀람보다 분노가 먼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 회장님은 아직 펜을 든 채 저와 맏아들 사이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르자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순자 씨 요즘 좀 이상하세요. 괜히 겁주는 말만 하고 지난번에도 재산 정리 얘기 나오니까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이상하다는 말이 이렇게 쉽게 쓰이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저 서류 너무 한 번에 다 넘기는 내용 같아서 조금만 더 확인을.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맏아들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정부 따위가 뭘 안다고요? 법률 용어라도 아세요? 그 말에서 가정부라는 단어는 직업이 아니라 자리를 아는 게 좋겠다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 꾸역꾸역 올라오는 걸 눌러야 했습니다. 남편이 친척한테 서류 설명 들을 때도 저는 비슷한 말을 들었었지요. 아줌마가 이런 걸 뭘 안다고 그래.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된다니까. 며느리가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어머니 곁에 있는 분들 중에 괜히 불안하게 만들고 자기 존재 같이 키우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솔직히 순자 씨, 치매 환자 옆에서 과대망상 키우는 조력자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치매라는 단어가 너무 자연스럽게 오가는 걸 들으며 저는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여 회장님 얼굴에 굳은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만해라. 누구를 보고 그런 말을 하니. 단호한 목소리였지만 깊은 피곤함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은 상황을 정리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주변 분들이 걱정하셔서 그러는 겁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최근에 기억력 검사도 받으셨잖아요. 이런 중요한 서류는 감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전문가들 판단에 맡기시는 게. 기억력 검사라는 말에 여 회장님 눈썹이 살짝 떨렸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 같이 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의사가 나이 들면 누구나 하는 검사라며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자식들은 그날 이후 틈만 나면 어머니, 그때도 이것저것 자꾸 잊어버리셨잖아요. 하고 상기시켰지요. 저는 용기를 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여 회장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그건 여 회장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서류가 정말 그 말씀대로 간단한 정리인지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서명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맏아들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의심하는 겁니까?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저는 의심이라는 단어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의심하는 건 사실 그들이 아니라 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사람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저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옆에서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분위기였지요. 친척이 서류를 펼쳐놓고 여기 사인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웃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집이랑 가게는? 그러자 그 친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복잡한 건 우리한테 맡기시라니까. 아줌마가 이런 걸 뭘 안다고 그래요. 그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이사짐을 싸며 울고 있는 남편을 봤습니다. 도장 찍을 때 붙잡았어야 했다는 후회는 그 후로 내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거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때의 친척보다 훨씬 좋은 정장을 입고 훨씬 더 고급 펜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서류 위 단어들이 주는 느낌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여 회장님이 작은 한숨을 내쉬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맏아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또 그러시면 회사가 불안해집니다. 벌써 밖에서는 승계 얘기 돌고 있는데 회사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머리가 아프구나. 여 회장님이 관자놀이를 짚으며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재빨리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여 회장님 어깨가 생각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그날 오후 손님들이 모두 나간 뒤 거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남은 컵 자국을 닦으며 방금 전까지 오르내리던 말들을 곱씹었습니다. 가정부 따위, 치매 조력자, 의심. 그 말들이 걸레에 묻은 물기처럼 마음에 번졌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 저는 얼른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사모님. 앞으로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 조심해 주세요. 괜히 불안하게 만들면 우리가 곤란해집니다. 저는 여 회장님이 걱정돼서 걱정은 가족이 합니다. 순자 씨 역할은 집안일이에요. 선 넘지 마세요. 그 말은 제 자리의 경계를 선명하게 그어주는 성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설거지대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제 작은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조명이 희미하게 비치는 가운데 여 회장님이 혼자 서 계셨습니다. 어머, 여 회장님, 이렇게 어두운데 혼자 나오시면 안 되지요. 제가 다가가자 여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잠이 안 와서 잠깐. 그분은 제 방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조용히 침대 모서리에 앉으셨습니다. 작은 방이 더 좁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말이 없더니 여 회장님이 낮게 물으셨습니다. 순자 씨. 네, 여 회장님. 아까 왜 그랬어요? 서명하면 안 된다고.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한동안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눈치가 떠올랐고 아까 며느리가 했던 경고도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에게만큼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서류를 잘 모르겠다고 한 번만 더 보자고 말해야 했는데 그때는 입을 못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최대한 단정하게만 이야기하자 여 회장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늙어서 그런가 요즘은 뭐가 옳은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애들이 하는 말도 변호사가 하는 말도 어느 정도는 맞는 소리일 텐데. 그분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지? 서류 앞에만 앉으면 자꾸 순자 씨 얼굴이 떠올라. 집안 꼬라지 다 본 사람이니까 그런가. 저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나선 게 너무 버릇없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자 여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내 머리도 복잡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이 잘 안 서요. 대신 그분은 잠시 말을 고르시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중에 내가 조금 정리되면 오늘 왜 그 말을 했는지 천천히 들려줘요. 순자 씨 말은 그냥 흘려듣고 싶진 않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지만 적어도 제 한마디가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 회장님이 일어나 방을 나가시고 문이 살며시 닫혔습니다. 저는 어두운 방 안에 혼자 남아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남편을 말리지 못했던 그날과는 다른 길로 내가 한 발 내디딘 걸까? 그 작은 희망 하나로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냄새를 저는 몇 번이나 맡아봤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 시어머니가 넘어졌을 때, 그런데 그날처럼 손이 떨리던 적은 없었습니다. 여 회장님이 거실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의자에 기대 쓰러지셨을 때 저는 심장이 먼저 얼어붙었습니다. 여 회장님, 제가 소리를 지르자 맏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119를 부르고 벽에 기대 흐느끼는 막내딸 어깨를 붙잡고 함께 밖으로 달렸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혈압을 묻는 의료진에게 여 회장님 평소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어제도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고요. 요즘 머리가 띵하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여 회장님이 응급실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제 다리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맏아들이 저를 흘끗 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진 수고하셨어요. 이제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저도 조금만 더 있다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순자 씨, 집에 가 계세요. 병원 일은 가족이 알아서 합니다. 가정부가 있어선 안 되는 자리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차갑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 회장님이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전부인 채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그분을 못 보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 복도 구석 의자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잠깐만 있다가 가겠습니다. 혹시 짐 같은 거 필요하시면 중얼거리듯 말하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의사와 얘기하러 바쁘게 움직였고 저는 그들 뒤에서 그림자처럼 앉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와 당장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만 무리가 겹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도 상당히 크신 것 같고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조금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병실 배정을 기다리며 가족들이 작은 회의실로 옮겨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틈 사이로 그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앞을 그냥 지나쳤어야 했습니다. 가정부로서 그게 예의였겠지요. 그런데 발이 멈췄습니다. 문틈 바로 옆 환자 보호자용 의자에 누군가의 외투가 걸려 있었고 저는 마치 그 외투의 주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문 너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빨리 서명 받았어야 한다니까요. 맏아들의 낮지만 날선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도 몇 년을 끌었어요. 이제 겨우 정리하려는데 가정부 하나가 분위기를 망칩니다. 가정부 하나. 그 하나가 바로 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저는 그 말을 다른 사람 얘기처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머니가 이 상태인데 서명 얘기를 바로 꺼내긴 좀 그렇잖아. 막내딸이 망설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 기회예요. 의사도 분명 말했잖아요.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이 상태로 더 오래 경영 맡기면 회사도 위험하고 우리도 다 같이 휘말려요. 주위 사람들, 특히 순자 씨 같은 분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어머니 판단이 더 흐려지죠.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법무팀장 목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했던 서류 말고도 요양시설 입소 관련 동의서도 같이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대비하려면요. 이번에 확실히 정리해 두셔야 회장님이든 회사든 안정됩니다. 요양시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여 회장님이 자주 말씀하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내 집에서 눈 감고 싶어. 남의 침대 내음새 맡으면서 죽기 싫어. 문 안에서 맏아들이 말했다. 서명만 받으면 나머진 우리가 알아서 하죠. 이번에 안 되면 어머니 의식이 더 흐려지기 전에 다시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을 더 끌면 진짜 사인도 못 받습니다. 사인도 못 받는다. 그 말은 그들에게 여 회장님이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서명해야 할 당사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말 같았습니다. 그 순간
어깨 쪽에서 누가 툭 건드리는 느낌에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막 지나가던 간호사가 저를 힐끗 보더니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바닥엔 식은땀이 고였습니다. 듣지 말았어야 했나?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너무 많이 듣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가족들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모르는 척했습니다. 집에 가 계시라니까 아직도 있어요? 며느리가 투명하게 비난 섞인 눈길을 줬지만 저는 그저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여 회장님이 병실로 옮겨진 뒤 가족들은 번갈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제 차례는 끝까지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돌아가라는 말이 나올까봐 먼저 달라질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 무렵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저에게 한 간호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혹시 한경숙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잠깐 들어오래요. 보호자라는 말이 너무 커서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집에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부르시래요. 그 말에 저는 조심스레 병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는 산소줄을 뗀 여 회장님이 반쯤 상체를 세운 채 누워 계셨습니다. 초췌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가족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 회장님, 제가 다가가자 그분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다들 회의하러 내려갔어. 나는 좀 쉬고 싶다고 했지. 목소리는 약했지만 특유의 건조한 농담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곁에 서서 손잡이를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도 가늘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여 회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순자 씨. 네, 여 회장님. 저 사람들 말 다 들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습니다. 표정을 본 것만으로도 제가 뭘 들었는지 이미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내가 간호사한테 들었거든. 문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고. 그분이 아주 약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내가 실은 직접 듣기가 겁났거든. 애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릿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 회장님.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니고 발이 잘 떨어지질 않아서. 여 회장님이 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으셨습니다. 알아요. 순자 씨 성격을 내가 아는데. 호흡을 가다듬던 여 회장님이 천장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지. 남의 회사 지분은 숫자로만 보이더니 내가 누워보니까 갑자기 다르게 보여. 그분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응급실로 들어가기 직전에 애들 얼굴을 보니까 알겠더라. 저 애들한테 나는 엄마가 아니라 서명 도장이라는 걸. 도장 찍는 손만 남아있는 사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다고 말할 수도 아니라고 위로할 수도 없었습니다. 순자 씨. 다시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이번에는 아주 또렷했습니다. 나 이제 좀 지쳤어요. 애들이 뭐라고 해도 예전처럼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는 자신이 없어요. 내 편이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 이제는 거의 없어서.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가볍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물을게요. 여 회장님이 제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나 좀 도와줄래요, 순자 씨? 남의 인생 말고 내 인생 한번 지켜보게.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도장 찍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붙잡지 못했던 손, 하지 못했던 말들,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가슴 한구석을 눌러온 후회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여 회장님. 이번에는 제가 끝까지 옆에 서 있겠습니다. 서류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는 일 없도록. 여 회장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요. 그 말 들으니까 조금 살 것 같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창가에 서서 네온사인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같은 불빛 속에서 누군가는 돈을 세고 누군가는 서명을 하고 또 누군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겠지요.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번에는 종이 한 장에 아무도 삼켜지지 않게 하자. 적어도 이 집 주인은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마무리하게 하자. 그렇게 저는 평생 남의 집 일을 하며 선을 지키던 가정부 자리에서 한 발짝을 더 내디뎠습니다. 그 한 발이 나중에 우리가 벌이게 될 싸움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 아직 다 알지 못한 채로요. 며칠 뒤 여 회장님은 겨우 퇴원하셨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무리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보였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회사 보고서 대신 얇은 소설책이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 없이 밥상만 올랐습니다. 겉보기에는 잠시 평온이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평온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걸요. 복도 끝 방에서 법무팀장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는 마다들. 목소리가 거실에서 낮게 오가는 다시 자리 만들자는 말들이 집안 공기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여 회장님이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순자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네, 여 회장님. 그럼 외출 준비 좀 같이 해요. 어디 좀 다녀와야겠어요. 자식들 귀에 들어가면 난리가 날 말이었지만 여 회장님 얼굴에는 오랜만에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차는 불러놓겠습니다. 여 회장님이 꺼내신 주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남편 빚 문제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시절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동네 근처였으니까요. 그때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고도 지금으로선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미안해하던 노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여 회장님은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을 보며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이번엔 제발 서류가 우리 편이게 해달라. 변호사 사무실은 번화가 큰 빌딩이 아니라 오래된 상가 3층 구석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바른 채로 작게 이상우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책상 뒤에 앉아있던 노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순을 훌쩍 넘긴 얼굴, 둥근 안경 너머의 눈매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박순자 씨요? 제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을 한번 잡더니 여 회장님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설마 TV에서만 보던 그 회장님? 여 회장님은 짧게 웃으며 인사하셨습니다. 네, 직접 찾아뵙게 됐네요. 민망하군요. 우리는 작은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 회장님이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집에서 훔쳐온 것도 몰래 빼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별거 아니다라며 대충 설명해 두고 갔던 사본들, 그리고 오늘 아침 우편함에 꽂혀 있던 요양시설 안내 서류까지 함께 가져오셨지요. 이게 저한테 서명하라고 넘긴 서류들입니다. 애들은 간단한 정리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서요. 변호사 이상우는 안경을 고쳤으며 한 장 한 장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종이 넘기는 소리만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의 손놀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그는 펜으로 서류의 몇 군데를 콕콕 짚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정권 위임 조항, 여기 불가역적이라는 표현, 그리고 여기 대리 행사 문구 이건요. 회장님이 갖고 계신 지분과 의결권을 사실상 통째로 넘기는 계약입니다. 여 회장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단순히 애들한테 좀 맡기는 수준이 아니란 말인가요? 맡기는 게 아니라 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조항 보세요. 회장님이 추후 의사를 바꿔도 이 문서만으로 충분히 치매 가능성 운운하며 무효 주장을 막을 수 있게 설계해 놨습니다. 이상우는 요양시설 입소 동의서도 들춰보았습니다. 이건 더합니다. 법정 대리인 지정까지 염두에 둔 문서예요. 이대로 가면 회장님은 몇 년 안에 자기 재산을 쓸 권리도 어디서 생활할지 선택할 권리도 전부 타인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손이 떨려 무릎 위에서 깍지를 꼈습니다. 예상했던 내용이지만 전문가 입에서 통째로 넘긴다는 말을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여 회장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이상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이 서류에 지금 당장 서명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 회장님 의사를 분명히 기록해둘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거죠. 유언장, 신탁계약, 재단 설립 여러 형태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가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왜 남기고 싶은지를 회장님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여 회장님은 눈을 감고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분이 살아온 세월과 수많은 선택들, 그리고 이제야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는 마지막 결정이 무게를 더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 여 회장님이 눈을 뜨고 저를 보셨습니다. 순자 씨. 네, 여 회장님. 나 회사 지분을 다 애들한테 넘기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평생 같이 고생한 사람들한테 조금은 돌려주고 싶어요. 그게 욕심일까요?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여 회장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우가 가볍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서류가 일방적으로 준비되는 상황에서는 회장님 의사가 반영되기 힘들죠. 우리 쪽 서류를 먼저 만들어두고 상대가 움직이기 전에 방어막부터 치는 게 순서입니다. 그날 우리는 작은 방에서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메모들, 회사 초창기 공장 노동자들, 오래전 한파 속에서도 출근해주던 기사님들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여 회장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떠올리며 이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숫자를 세어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마침내 이상우가 노트를 펼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회장님 명의 지분 중 일부는 직원복지재단으로, 일부는 장학금으로, 일부는 직접 관리하실 수 있는 신탁계좌로 옮겨놓고 자녀분들에게는 일정 비율을, 그러나 경영권을 좌우할 만큼은 아닌 수준으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회장님이 정신이 또렷할 때 미리 서류와 영상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누가 뭐라 해도 회장님 의사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여 회장님은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여 회장님? 잠시 후 그분이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무섭지.
근데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그때 왜 가만히 있었지 후회하는 거예요. 그건 순자 씨가 더 잘 알잖아요.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던 날의 후회가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도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미 쓸 일도 없고 찍을 곳도 없는 도장이었지만 그 작은 나무 조각을 손에 쥐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집 주인의 도장을 지키는 게 내 일이다. 식당 바닥을 닦던 손, 빨래를 개던 손으로 이제는 서류 한 장을 막아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첫 번째 반격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바뀐 건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온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천천히 쌓이듯 사람들 말투와 발걸음에서 미세한 변화가 먼저 느껴졌지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방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네, 팀장님. 네, 맞아요. 어머니 곁에 있는 가정부분이요. 이름은 박순자. 네, CCTV 확인도 부탁드릴게요. 어디를 다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CCTV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제 손에 들린 먼지떨이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복도를 걷다가 못 들은 척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만 틀어놓고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맏아들이 갑자기 일찍 집에 들렀습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까지 단단히 조인 차림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차림일 땐 회사로 바로 가곤 했는데 오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불렀습니다. 순자 씨, 잠깐 이리 와보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평소처럼 네, 사모님, 아니 네, 도련님하고 대답하며 다가갔습니다. 손에 쥔 행주는 괜히 더 힘주어 쥐고 있었습니다. 맏아들 앞에는 태블릿이 하나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화면을 몇 번 넘기더니 제게 슬쩍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누구입니까? 화면 속에는 익숙한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3층 계단을 힘겹게 오르는 중년 여자의 모습. 바로 저였습니다. 그 위층 간판에는 희미하게 이상우 법률사무소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저 맞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떨려 나왔습니다. 맏아들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음인데 눈빛엔 웃음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정부가 우리 어머니 일로 변호사를 찾아다니는 게 본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 회장님께서 먼저 같이 가자고 하셔서 그러니까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가 제 말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지금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아시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그런 분 곁에 있는 사람이 자꾸 불안한 말하고 변호사까지 데리고 오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또다시 들렸습니다. 어제까진 걱정처럼 들리던 말이 오늘은 마치 증거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 회장님이 나중에 후회하실까봐 제 설명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순자 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요즘 어머니 자꾸 이상한 소리 하세요. 재단이니 직원들한테 돌려줘야 한다니 그 말들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보기엔 순자 씨가 옆에서 부추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추긴다는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그냥 서류가 걱정돼서 맏아들은 손가락으로 태블릿 화면을 탁탁 두드렸습니다. CCTV를 다 확인해 봤어요.
변호사 사무실 들락날락한 사람, 우리 가족들 아니더군요. 순자 씨였어요. 거기다가 주방, 거실, 복도에서 어머니께 뭐라고 했는지 직원들 진술도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 순간 제가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되감기처럼 재생됐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하시죠.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 회장님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말들마저 이제는 죄목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맏아들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어머니 곁에 안정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감정 자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전처럼 조용히 집안일만 해주는 사람. 며느리가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순자 씨는 오늘까지만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삐 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병원 심전도 소리가 멈추는 것처럼 머리가 텅 비었습니다. 오늘까지만요? 네. 며느리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바로 짐 정리해서 나가주세요. 퇴직금은 회사 방침에 맞춰 정산해 드릴게요. 그 대신 오늘 여기서 나눈 얘기들, 그리고 집안 사정에 대해선 어디 가서도 말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만 서명해 주세요. 그건 순자 씨도 지켜야 할 예의니까요. 서약서라는 단어에 저는 한순간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여 회장님 도장을 지키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정작 제게 돌아온 건 묵비서약이었습니다. 그래도 물어야 했습니다. 여 회장님께는 말씀드렸습니까? 맏아들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는 순자 씨가 건강 문제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괜히 어머니 자극해서 뭐 하겠습니까? 치료에만 집중하시게 해야죠. 그 순간 제가 입을 열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 회장님 방으로 달려가 제가 쫓겨납니다. 이유는 이렇고 저렇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분이 직접 나서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여 회장님이 했던 말. 혼자는 자신이 없어요. 내 편이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 이제는 거의 없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소란을 피우면 그 화살은 다시 여 회장님께 돌아갈 게 뻔했습니다. 가정부 하나 정리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가정부 하나 때문에 어머니가 더 예민해졌다는 핑계 역시 쉽게 만들어질 테니까요. 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모은 제 살림살이는 의외로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남편 유골함 앞에 두려고 샀다가 못 꺼낸 작은 액자 하나, 그걸 작은 캐리어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캐리어를 닫으려던 순간 문이 살짝 열리며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여 회장님이 문간에 서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신 뒤라 아직 얼굴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눈빛은 확실히 또렷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놀라 묻자 그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집에서 누가 짐 싸는 소린지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순간 눈물이 왈칵 올라왔습니다. 저는 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눈가가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 회장님. 제가 괜한 말만 해서. 여 회장님이 천천히 제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 모서리에 앉으셨습니다. 캐리어 위에 잠시 손을 올렸다가 떼며 짧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애들이 그랬겠지. 내 옆에서 떠드는 사람이 필요 없다고. 조용히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좋다고. 그분은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리면 순자 씨가 더 곤란해질 거예요. 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압니다. 그래도 하나만 약속해줘요.
여 회장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집에서 나간다고 해서 마음까지 빼앗기는 건 아니에요. 내 인생 서류, 내 도장 그건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겁니다. 순자 씨도 자기 마음만큼은 여기에 두고 가지 말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도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쫓겨나는 가정부가 아니라 함께 싸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키는 동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 필요하실 때 부르십시오. 제가 멀리 가지는 않겠습니다.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현관 대리석 바닥을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보고 신발장 위에 여 회장님이 좋아하시던 국화 꽃병을 똑바로 세워 놓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30년 동안 쌓인 제 발자국 소리가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는 다른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싸움이 곧 시작될 거라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예고음 같은 소리였습니다. 악역의 역습 한가운데에서 저는 집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더 큰 반격을 위한 숨고르기라는 걸 그 집 사람들만 아직 모를 뿐이었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리던 날 저는 그 건물 밖 인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 회사와 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처럼 회색 코트에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서 있었지요. 그날 아침 이상우 변호사가 제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오늘 이후로는 예전처럼 돌아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예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여 회장님 도장이 남의 손에 가는 것보다는 제가 욕먹는 게 낫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주주들이 하나둘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장, 넥타이, 서류 가방. 그 틈에 휠체어에 앉은 여 회장님이 보였습니다. 얇은 목도리를 두른 채 얼굴은 조금 더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순간 우리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오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주 짧게 고개만 끄덕이셨지요. 저는 뒤늦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 맨 뒤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사람답게 벽에 등을 붙이고 최대한 몸을 작게 말았습니다. 앞쪽 단상에는 회사 로고가 붙어 있었고 마다들이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안정적이었지만 제 귀에는 오늘따라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그는 준비된 원고를 천천히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논의하려 합니다. 고령이신 어머니를 대신해 안정적인 승계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크린에는 회사 성장 그래프와 함께 세대 교체, 안정적 경영 같은 단어들이 번쩍였습니다. 마치 노인을 밀어내는 일이 회사와 주주를 위한 최고 미덕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지요. 뒤쪽에 앉아있던 저는 손가락 사이에 쥔 작은 녹음기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에 넣어둔 봉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상우 변호사가 밤새 정리한 원본 계약서, 필적 감정 결과, 통화 녹취록 출력물까지. 잠시 뒤 마다들이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머니의 공식 서명이 담긴 경영권 및 주요 권한 위임 동의서를 공개하려 합니다. 이미 어머니께서 사인하셨고 법무팀에서 검토까지 마친 문서입니다. 그가 손짓하자 법무팀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이 굳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 회의실에서 요양시설 입소 동의서도 같이 받자고 말하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었으니까요.
법무팀장이 서류를 펼쳐 보이는 순간 스크린에 확대된 서명란이 비쳤습니다. 한경숙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글씨는 제가 수십 년 동안 설거지한 접시에도 메모지에도 보아왔던 여 회장님 글씨와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획이 어딘가 더 길고 힘이 이상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미 어머니께서 동의하신 내용입니다. 맏아들이 말하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몇몇은 안도의 표정을, 몇몇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여 회장님이 마이크를 달라 손짓하셨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회의장 안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잠깐, 맏아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제가 설명을. 한 장짜리 서류를 들고 내 인생을 정리하겠다고 나섰는데 주인인 내가 말도 못하나? 짧은 말이었지만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가 먼저 떨렸습니다. 지금 안 나가면 다시는 못 나간다. 스스로를 다그치며 저는 천천히 통로로 걸어 나갔습니다. 뒤쪽에 있던 주주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앞까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단상과 약간 거리를 둔 중간 지점, 모두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작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명만 받으면 요양원 보내는 건 시간 문제죠. 가정부는요? 이미 내보냈잖아요. 어머니 귀에 잡소리 넣는 사람은 미리 정리해야죠. 회의장 안에 서류 넘기는 소리 대신 차가운 대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와 법무팀장이 병원 회의실에서 나눴던 대화, 이상우. 변호사가 병원 CCTV와 통화 기록을 통해 모은 그 음성이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맏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법무팀장은 굳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맏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누가 허가했어요? 저는 마이크를 들지도 않고 그냥 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가받지 못한 건 이 서류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 뒷문이 열리며 이상우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걸어와 맨 앞줄 빈자리에 서더니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높이 들었습니다. 여기 회장님이 아직 서명하지 않은 원본 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 서류에 찍힌 서명이 회장님 자필이 아니라는 필적 감정 결과도 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이 바뀌며 확대된 서명 비교 자료가 띄워졌습니다. 오랜 시간 기자회견에서나 보던 장면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 회장님이 그 모습을 천천히 보고 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서류 난 아직 본 적도 없습니다. 순간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임원 몇 명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고 누군가는 저게 사실이면 큰일인데 하고 속삭였습니다. 법무팀장이 황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회장님께 미리 설명드리고 여분 서류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그때 이상우가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병원에서 회장님 의식이 흐릿하던 밤을 틈타 서류 조작을 논의하던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께서 회장님을 요양시설로 보내기 위한 동의서를 동시에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 통화 기록도 있고요. 사방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와 휴대폰 촬영음이 들렸습니다. 주주총회장은 더 이상 회사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 노인의 인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의 무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저 변호사의 말은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회사 일과 무관한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여 회장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됐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묻겠다. 여 회장님은 법무팀장을 바라봤습니다. 내 도장을 내 허락 없이 서류에 찍은 적 있나 없나? 법무팀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회장님과 회사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일부 과한 부분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말은 인정과 핑계가 섞인 고백이었습니다. 순간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리야, 절차상 과해? 라며 웅성거렸습니다. 맏아들이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잘못 판단한 겁니다. 저희는 믿고 맡겼을 뿐이고. 그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무팀장이 맏아들을 향해 고개를 들더니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내리긋기 시작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는 전적으로 제가 설계했습니다. 자녀분들은 그저 제 조언을 따른 것뿐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자리도 내려놓겠습니다. 1차 폭탄이 터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 한 줄로 회의장 분위기가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주주들 시선은 자식들에게서 법무팀장에게로 옮겨갔고 맏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며 한 발 물러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 사람 혼자 죄를 뒤집어 쓰고 끝낼 생각이 아니구나. 여 회장님도 그걸 알아차리신 듯 했습니다. 그분이 마이크를 꼭 쥔 손에 힘을 주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이 사람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구나. 주주총회장은 이미 혼란 속에 빠져 있었지만 아직 모든 진실이 드러난 건 아니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내세우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진짜 설계도는 아직 따로 있고 우리가 마주한 건 겨우 첫 번째 반전일 뿐이라는 거요. 그날 여 회장님 편에 서겠다고 약속한 제 선택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싸움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고 있음을 저는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법무팀장이 혼자 죄를 뒤집어 쓰겠다고 말하던 순간 저는 이상한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 것 같았지요. 주인공도 조연도 악역도 이미 정해져 있고 누가 어디서 무너질지까지 미리 써놓은 대본처럼 보였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갈 무렵 여 회장님은 더 말을 잇지 않으셨습니다. 휠체어 손잡이를 꼭 쥔 손등만 유난히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갈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총회가 끝난 뒤 우리는 사람들 눈을 피해 작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저 여 회장님, 이상우 변호사.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순자 씨, 여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긴 건가요? 진 건가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긴 것도 잃은 것도 너무 많아 말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상우가 두꺼운 서류철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겨우 첫 판 막은 정도입니다. 진짜 문제는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서류철 맨 앞장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오래된 타자기 글씨, 그리고 익숙한 이름 하나. 한상호. 여 회장님의 고인이 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여 회장님이 낮게 물으셨습니다. 회장님의 남편분, 그러니까 전 회장님이 남긴 첫 번째 유언장입니다. 공식 기록에서는 사라진 걸로 돼 있지만
우연히 한 은행 보관함에서 발견했습니다. 접근 권한이 한 사람에게만 있더군요. 이상우가 다른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법정 대리인 법무팀장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임 회장님께서 지병이 악화되던 시기에 그룹 법무를 정리한다며 특정 변호사에게 정권을 넘긴 서류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법무팀장입니다. 그 이후로 첫 유언장은 사라졌고 두 번째 유언장이 공식 문서가 됐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첫 유언장은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이상우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분의 상당 부분을 직원복지재단과 공장 노동자 지원 기금에 사용한다. 자녀 지분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균등 분배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해 회사의 열매를 함께 나누겠다는 뜻이었죠. 여 회장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런 유언장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당신들 나한테는 두 번째 것만 보여줬잖아. 가족에게 집중하는 게 요즘 추세라면서. 이상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유언장은 거의 전부를 가족에게 몰아주도록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겨우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는 서류철 안쪽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장님과 직접 관련된 기록입니다. 전자공장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 그 중간쯤 제가 낯설지 않은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순자.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건 제 이름입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셨다고 하셨죠. 이상우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예, 남편 만나기 전까지요. 구조조정 한 번 나고 그때 잘렸습니다. 그 뒤로 이런저런 일하다가 남편 만나 장사하고 망하고 여 회장님 댁에 들어왔고요. 여 회장님이 제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였습니다. 그때 공장 사람들에게 퇴직금 제대로 안 나갔다고 난리였지. 노조도 시끄럽고 언론도 붙고 다 기억나요. 이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 뒷장 보시면 구조조정 당시 비공식 지원 대상자 목록이 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는 회장님 개인 지시 메모입니다. 그중 한 줄을 읽어볼게요. 그가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었습니다. 배우자 병원비와 아이들 학비가 급한 근로자 1명, 별도 지원. 이름 박순자.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저입니까? 여 회장님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이름만 들었어요. 공장 소장한테 보고받고 그 사람부터 챙겨라고 지시만 했지. 직접 얼굴을 본 건 아니었어요. 당신이 그때 그 순자인 줄은 몰랐네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젊은 시절 갑자기 공장에서 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가게 됐는데 회사에서 따로 챙겨준답니다. 봉투 하나와 적지 않은 돈. 덕분에 남편 병원비를 겨우 냈고 아이 등록금도 한 번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의 지시였는지 저는 끝내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노 회장님이었다니. 30년 동안 밥을 차리고 빨래를 개며 모시던 그분이 제 젊은 날 절벽 끝에서 손을 한번 내밀어 주었던 그 사람이었다니. 여 회장님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세상이 좁긴 좁죠. 내가 도와준 사람 하나는 겨우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 30년을 있었는데도 몰라보고 살았네요. 가슴이 뜨거워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는 여 회장님께 빚을 2번이나 진 셈이네요. 젊었을 때 한 번, 이 집 들어와 먹고 산 게 한 번. 이제 셈은 그만해요. 여 회장님이 말을 잘랐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끌려왔는지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갈지예요. 이상우가 다시 법무팀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법무팀장은 전임 회장님 때부터 재무와 법무를 동시에 쥐고 있었습니다. 첫 유원장을 본 유일한 사람 중 하나였고요. 전 회장님이 돌아가신 뒤 변경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두 번째 유원장을 만들었죠. 그 과정에서 일부 자녀와 이해관계를 맞췄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 회장님이 낮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인데 편이긴 했겠죠. 다만 회장님이 아니라 자리의 편이었을 겁니다. 이상우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회장님이 강할 땐 회장님 편, 자녀들이 힘이 세질 땐 그쪽 편. 중요한 건 본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문득 그 법무팀장이 항상 같은 말투로 하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회장님, 이게 회사와 회장님께 동시에 좋은 길입니다. 그 말 속에는 늘 직원도, 공장 사람도, 오래같이 일한 기사님도 없었습니다. 늘 회사, 지분, 숫자, 주주만 있었습니다. 여 회장님이 제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순자 씨, 내가 그동안 너무 늦게 본 거죠. 이 집에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숫자의 편인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보셨으니 다행입니다. 저는 여 회장님이 처음 공장 사람들 챙기던 그 마음 아직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에 여 회장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남아있으니까 이 나이에 또 싸울 생각을 하는 거겠죠. 이상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회장님. 첫 유원장과 지금 상황을 함께 공개하고 회장님 명의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할지, 아니면 조용히 가족만 상대로 정리할지.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여 회장님 입술만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 그분이 아주 느리게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남편이 처음 쓴 유언장을 배신하고 싶진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썼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으니까. 그 말은 오래 묻혀있던 진실에 대한 늦은 대답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 회장님이 제게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때 공장에서 당신을 내보내면서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미안했다고 말해야지. 근데 이렇게 늙어서야 말하게 되네. 미안했어요, 순자 씨.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저는 그때 받은 돈 덕분에 많이 버텼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 회장님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그때 덕분이고요. 그러니 이제는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줄 하나가 정확히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젊은 날 공장에서 잘려나가던 노동자 박순자, 남편 빚에 쫓기다 이 집으로 흘러들어온 가정부 박순자, 그리고 지금 여 회장님 마지막 선택을 지키겠다고 나선 박순자. 세 사람이 전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상우가 마지막으로 서류철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숨겨진 진실은 이제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남은 건 회장님이 어떤 결론을 내리실지입니다. 다음 주면 공식 발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방을 나서며 여 회장님이 제게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순자 씨, 끝까지 같이 가줄 거죠? 저는 대답 대신 그분의 팔을 조금 더 굳게 부축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작은 방으로 돌아와 오래된 도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이 도장은 남편의 것도 제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정리하고자 하는 한 노인의 의지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숨겨진 진실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진실 위에 어떤 마지막 이야기를 올려놓을지 여 회장님이
스스로 결정하시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옆에 서 있기로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그룹은 임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여 회장님 뒤 카메라에 거의 잡히지 않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집안에서만 모시던 분을 이렇게 세상 한가운데서 바라보는 게 낯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쌓인 건 사실 제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 회장님은 준비된 원고를 접어 내려놓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이 남긴 첫 약속을 제가 오랫동안 외면해 왔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지분과 남은 재산을 다시 나누려 합니다. 스크린에는 새로 설계된 도표가 떠 있었습니다. 지분의 절반은 직원복지재단과 장학기금으로, 일부는 오래된 협력업체 지원과 공장 노동자 주거비로, 그리고 나머지 일정 부분만이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구조였습니다. 맏아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공개석상에서 더 이상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첫 유언장과 녹취록이 공개된 뒤였으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후회는 없으십니까? 여 회장님은 잠깐 제 쪽을 바라보시더니 작게 웃으셨습니다. 후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선택은 제 정신이 또렷할 때 제가 내린 결정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법무팀장과 관련 임원들은 곧바로 직위에서 물러났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몇 언론은 충격의 배신이라 떠들어댔고 몇몇은 뒤늦은 정의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건 그런 제목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류 한 장 앞에서 떨리던 여 회장님 손이 이제는 스스로 펜을 잡고 마지막 줄을 쓰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집안도 변했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은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집 구석구석을 사진 찍고 다니는 날, 저는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불안과 감사가 섞인 마음으로 현관을 넘던 그때의 발걸음, 그리고 오늘같이 담담하게 짐을 싸는 제 손길이 한 화면처럼 겹쳤습니다. 정말 이 집을 떠나시는 겁니까? 제가 묻자 여 회장님은 베란다에서 정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원래 내 집도 아니었어요. 회사가 만든 집이지. 이제야 조금 내 삶에 맞는 곳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옮긴 곳은 오래된 연립주택 4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면 바로 앞에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이고 저녁이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거실과 부엌이 붙어 있어 제가 국을 끓이면 여 회장님이 소파에서 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사 첫날 밤 둘이 마주 앉아 라면에 김치를 얹어 먹었습니다. 회장님께 이런 거 대접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하자 여 회장님이 젓가락을 멈추고 웃으셨습니다. 이제 회장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난 이게 더 맛있어요. 자식들과의 관계가 한 번에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맏아들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막내딸은 조심스럽게 찾아와 작은 과일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이해는 잘 안 돼. 그래도 엄마가 직접 정한 거라면 나중엔 따라가 볼게. 여 회장님은 그 말에 눈을 감았다 뜨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정도면 됐다. 밤이 깊으면 저는 작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밖 불빛을 바라봅니다. 예전처럼 대리석 바닥도 값비싼 샹들리에로도 없지만 대신 설거지 소리와 TV 소리, 가끔 여 회장님이 기침하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 겹쳐 들립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제겐 이 집을 지키는 종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식탁 옆에서 입을 다물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 아마 여 회장님 도장은 다른 손에 넘어가고 저는 퇴직금 조금 더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신 평생 또 다른 후회 하나를 품고 살아야 했겠지요. 이제 저는 압니다. 가정부라는 자리가 누군가의 인생에서 얼마나 가까운 곳까지 다가갈 수 있는지, 밥만 차리고 청소만 하는 손이 아니라 때로는 도장 찍는 손목을 한번 잡아줄 수도 있다는 거요. 여 회장님은 가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자 씨, 마지막에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여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도 마지막에 한 번은 제 손으로 선택해 본 것 같습니다. 창밖 운동장에서 아이들 종례종이 울리면 저는 가만히 눈을 감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이 고요한 저녁이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입니다. 이제 됐다, 순자야. 이번엔 정말 잘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